자, 그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통화량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데, 현금은 본원 통화 일부가 현금이 됐고, 그럼 이제 요거 봐야 되겠죠? 예금 통화. 그럼 본원 통화, 요것의 일부가 현금이 되고, 그 다음에 예금 통화인데, 예금 통화는, 데포짓, 예금 통화는 일반 시중은행입니다. 시중은행의 신용창조라는 것에 의해서, 그렇죠? 신용창조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예금의 크기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공부 안 하면 모르는 거죠. 근데 대단히 중요한 거야. 한번 볼게요. 요거 간단해. 그러니까 일반 시중은행이, 그렇죠? 어떤 영업을 하고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예금이 전체가 창조된다 이거야. 근데 얘기해보면 이래요. 우리나라 전체 통화량에서 현금, 예금인데 현금은 기껏해야 한 2%밖에 안 돼. 그렇죠? 현금은 2%밖에 안 돼요. 그러면 예금이 뭐야? 나머지. 그렇죠? 98%죠. 그러니까 본원통화 일부 현금이 돼서 얘가 엄청나게 더 큰 것이죠. 그리고 금융기관의 역할에 의해서 예금통화 창출되는 게 이게 통화 공급의 핵심이다 이렇게 되겠지. 자, 요거 이해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예금을 창출하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최초의 민간인 갑돌이가 1억 원을 예금을 해. 은행에다가. 이걸 우리가 본원예금이라고 합니다. 민간에 의해서 최초로 이루어진 예금 1억입니다. 그리고 본원예금을 앞으로 기호 S라고 쓸 거예요. 그럼 됐지 뭐. 그 다음 얘기 여러분 유추할 수 있죠. 은행은 예금 받았으면 어떻게 되죠? 이것으로부터 이 1억을 가지고 수익을 내야 되겠지. 근데 보통 일반 시중은행은 뭐야? 그렇죠? 예대 금리, 예대 마진, 대출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금한 사람에게, 갑돌이에게 이자 주고, 근데 그 이자는 대출금리, 그러니까 대출금리가 조금 높겠죠. 예? 대출해서 받아서 이자를 주는 거니까 대출해 주는데, 자, 한번 보세요. 근데 이 1억 원 전체 다를 대출해 줄 수 없잖아. 근데 우리가 법정 지불 준비율이란 말이 나왔었죠. 만약에 법정 지준율이 10%라고 해봅시다. 그럼 맥시멈 얼마까지 대출해 줘요? 그쵸? 10%니까 10%라면 1억 원에 9천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지. 을에게. 근데 하나의 가정이 또 있습니다. 그럼 을은 대출받은 것을 다시 A 또는 B 은행에다가 예금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9천만 원을. 그러면 다시 예금 들어왔으니까 은행은 어때? 다시 또 대출해 줄 수 있겠죠? 얼마 남기고. 그치? 법정 지불 준비율 역시 10%니까, 그렇죠? 9천만 원에 900만 원 뗀 나머지 병에게 8,1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병은 다시 A, B 또는 C 은행에다가 다시 예금할 거예요. 그렇죠? 재밌죠 이거? 이게 신용창조다 이거야. 최초 1억 원 받았어. 9천만 원 대출. 8,100만 원 대출. 이게 다시 예금 들어와가지고 계속 반복되겠죠. 이게 신용창조야. 그러면 신용창조 과정을 통해서 보세요. 최초 1억이지만 1억의 90%, 이것의 90%, 이 과정이 완결될 때까지 이게 신용창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 결과를 마무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다 무한등비급수 배웠지? 안 배웠다고 하면 안 돼. 무한등비급수 배웠어?
여기 적용이에요. 그럼 보세요. 1억 원, 9천만 원, 8,100만 원. 근데 등비가 얼마야? 0.9죠? 10% 0.9. 그러면 초항이 S이고 등비가 0.9인 무한등비급수야. 그럼 공식이 나오게 되죠. 자, 여러분 여기 S가 본원예금입니다. Z가 법정 지불 준비율이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신용승수라고 해요. 그럼 한번 해볼까? 법정 지불 준비율이 0.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10이 되겠죠. 신용승수 10이고 S 본원예금 1억이죠. 곱하기 총 예금 창출액은 10억 원이 되는 거예요. 됐죠? 이게 신용창출.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시장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보면 외환위기 과정에서 보면 우리은행, 뭐 주택은행 참 부실대화 돼가지고, 그쵸? 엄청나게 국민의 돈 들여서 다시 회생시켜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금융시장,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아주 낙후되어 있다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산업 부문에서 그래도 다 세계적인 수준에 거의 갔는데 금융산업만은 유일하게, 그렇죠? 아직 뭔가 취약하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렇지만 하여튼 이렇게 굉장한 일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무리 끝장 볼 때가 왔어요. 보세요. 통화라는 게 현금과 예금의 합이고 그 통화의 지금 현재 존재량이 통화량인데 통화 공급량이죠. 그런데 현금, 번호통화 일부, 예금, 요 신용창조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됐죠? 그럼 우리는 요거를 관계식에 의하여 수리적으로 잘 정리해 보면은 통화 공급 함수를 도출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수리적인 관계를 잘 정리해 보면은 통화량 결정식을 얻게 돼. 공식을 얻게 된다, 그지? 근데 그러면 그 통화량 결정식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예, 통화 공급 함수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과정을 내가 정리했고, 우리는 마지막 기억만 하면 돼. 그쵸? 그래서 통화 공급 함수. 근데 통화 공급 함수가 두 가지로, 그렇죠? 두 가지로 공식으로 될 수 있어요. 물론 계산 결과식은 똑같겠죠. 그래서 그 과정은 거기 한번 챙겨주시고, 자, 이제 통화 공급 함수. 여기다 쓸까요? Money Supply Function. 통화 공급 함수. 이건 지금 현재 통화량 결정식. 근데 통화량이 바로 공급이니까 그래서 통화량 결정식을 통화 공급 함수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그 책에 있는 것처럼 수리적으로 이렇게 잘 정리해 보면 이러한 공식을 얻게 됩니다. C 플러스 Z 1-2분의 1에 곱하기 H. 또 다른 공식입니다. 통화량은 K 플러스 Z K 플러스 1에 곱하기 H야. 근데 미리 같은 X가 나오게 되는데 요거 M0라고 표기합니다. 그 말은 뭐죠? 통화량은 외생 변수다. 미리 할게요. 그러니까 뭐 소득이 변하고 이자율이 변하고 그래서 변하는 게 아니라 값이 정해져 있다. 근데 어떻게 정해지냐면 당국의 정책과 통화정책이 되겠죠. 통화정책과 그 다음에 국제수지. 대외 요인이죠. 국제수지에 의해서 결정이 돼. 외생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쉽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통화량이 얼마인지 계산해낼 수 있다. 그지? 자, 그럼 요거 정리해보는 게 중요하죠. 같이 쓰면서 자, 요걸로 끝낼게. 잘 봐. 그럼 이게 통화량이에요.
그럼 우선 여기 말하는 소문자 C, Z, K, H는 알죠? 이거 번호 통화야. 이것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그 다음에 요게 변화하면 통화량이 변화한다. 그런 얘기 되어지겠죠? 그럼 우선 요거 하나하나부터 정리합시다. 우선 H가 뭐였지? 본원 통화죠? 본원 통화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본원 통화에다가 요거 곱해라. 그런데요, 요거는 구해보면 1보다 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통화 승수라는 말을 써. 통화 승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통화 승수는 두 가지로 계산할 수 있겠죠. C 플러스 Z 1 마이너스 C분의 1에 아니면 K 플러스 Z K 플러스 1. 그렇지? 그러면 이제 하나 정리해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본원 통화 한국은행에서 나온 돈 여기에다 곱하기 이걸 곱해라 이거지. 그럼 얘가 지금 현재 통화량이다 이거야. 통화량. 그러면 알다시피 정리 한번 해. 본원 통화 어떨 때 얘가 증가하죠? 아까 했던 거 요거 내가 일부러 안 지웠어.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노트에다 한번 일부러 써봐. 어떨 때 본원 통화 증가합니까? 정부에게 대출해 줄 때, 그 다음 은행에 대출해 줄 때, 그 다음 그쵸? 뭔가 매입할 때, 한국은행에 자산을 매입할 때, 그 다음은 국제수지 흑자날 때죠. 요 네 가지 일이 생기게 되면 얘가 증가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요거 봐주세요. 여기 통화 승수라는 건데, 그러면 C, Z, K 요거 정리해야 되겠죠. 자, 소문자 C는요, 전체 통화에서 차지하는 현금의 비율이야. 그래서 요걸 현금 통화 비율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했지. 대개 어느 정도 된다고 우리? 그쵸? 한 2% 정도에 불과하다 이거지. 그래서 현금 통화 비율이고, 그 다음에 K 얘는요 현금 예금 비율이야. 그러니까 보시면 통화라고 하는 게 현금과 예금의 합인데 소문자 C는 현금 통화 비율이고 K는 현금 예금 비율이다 이거지. 그럼 아까 요게 우리가 현금 통화 비율이 2%다. 그러면 2%, 얘는 98%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Z, 요거 아까 살짝 나온 적 있었죠. Z입니다. 그리고 여기 스페이스가 옹색해서 여기다 쓸게. Z는 지급준비율인데 지급준비율은 뭘까요? 전체 예금에서 차지하는 지급준비금.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했었죠. 예금 1억 원 받았는데 지급준비금 1,000만 원 갖고 있다. 지급준비율 10% 그랬어요. 자, 이걸로 우리가 이제 마무리할 수 있겠죠. 정말로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갑시다.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통화량 구해요. 외생변수예요. 그때 이제 하나씩 읽어봅시다. 내가 짚을게. 여러분 읽어주세요. 소문자 C가 뭐였지? 현금 통화 비율. Z, 지급준비율. K, 현금 예금 비율. 그렇죠? 현금 예금 비율. 그리고 요게 승수가 되는 거예요. 승수. 그러니까 본원 통화에다가 곱한 만큼 통화량이다. 근데 얘가 외생 변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만히 보면 이것들이 뭐 이자가 변화하고 소득 변화하고 그래서 변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럼 뭐요? 당국의 정책이나 통화 정책이지. 국제 수지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요거 우리가 볼게요. 그러면 정부 대출이다. 어떨 때 한다고? 재정 적자가 나면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죠. 은행 대출 어떨 때?
당국이 정책적으로 대출해 주면서 어음 재할인율 인하할 때 증가했었죠. 그 다음에 한국은행이 그죠 공개시장에서 매입할 때 그러면 국고채를 매입할 때 본원통화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국제수지 흑자 났다. 아까 요거죠. 흑자. 경상수지에서 수출이 많다. 자본수지에서 자본 유입이 많다. 그렇지? 흑자. 그러면 본원통화가 증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시면 통화 승수가 커지면 본원통화 곱하기 얘가 곱하기인데 얘 커지게 되면 커지겠지 얘도. 어떨 때 커지겠어요? 분모에 있죠. 얘들이 분모에 있으니까 얘 감소, 얘 감소, 얘 감소야. 그러니까 이제 현금 통화 비율이 감소하거나 현금 예금 비율이 감소하거나 지불 준비율이 감소하면 그렇죠? 요게 커져. 통화량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할게요. 마무리할게.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여기 정부 대출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적자 나면 무조건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어음 재할인율을 낮춰서 대출을 늘려준다 할지 국고채를 매입해서 본원통화를 늘린다. 그 다음에 여기 법정 지불 준비율을 낮춘다. 요 세 가지가 금융정책입니다. 자, 메모해 주세요. 어음 재할인율 인하, 국고채 매입, 본원통화 늘린다. 그 다음에는 지불 준비율, 법정 지불 준비율을 내린다. 그러면 통화 승수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당국의 정책, 통화 정책은 세 가지야. 어음 재할인율을 낮추든지 아니면 공개시장에서 국고채를 사들이든지 아니면 지불 준비율을 낮추든지 그렇죠? 그러면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그렇지 국제수지 흑자죠. 국제수지가 흑자가 되면 그죠 본원통화가 증가하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나머지 두 개 여기 현금 통화 비율이나 현금 예금 비율은 어때? 단기에 이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야. 그냥 상수값이라고 보면 돼.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2% 고정되어 있다 그런 얘기가 되어져 있죠. 자, 그러면 최종 마무리 한번 해봐봐. 여러분 이게 함수고 이럴 때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때 증가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적자가 나서 빌려주든지 재할인율 인하, 국고채 매입, 지불 준비율 인하, 당국의 개입이죠. 확대 통화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 당국이 확대 통화 정책을 쓰든지 그렇죠? 그러면 증가하겠죠. 그리고 얘가 감소, 얘 감소하면 증가하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얘들은 어때요? 고정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 통화량은 외생 변수다. 외생 변수인데 당국의 정책과 국제 수지에 의해서 그렇죠? 변화할 수 있다. 됐죠? 그래서 이게 통화 공급 함수야. 그러니까 통화량이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 거고 통화량은 당국의 개입, 대외 요인.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당국의 개입되겠죠. 확대 재정 정책.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거기 통화 정책 써놓은 게 뭐죠? 그렇죠. 통화 정책 수단 해놨죠. 공개시장 조작, 국고채 매입했다. 지불 준비율 인하, 지불 준비율 조정 정책. 그 다음에 재할인율 인하. 중앙은행이 일반 시중은행에게 할인, 그때 그 재할인율을 낮춰준다 이거죠. 그래서 본원통화 증가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요게 그렇죠? 당국의 통화 정책이야. 그러니까 요 세 가지는 간접적인 방법이죠.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거예요. 직접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수단을 우리가 정책 수단이라고 말해. 세 가지 일반적 정책 수단을 통해서 통화량을 조정을 한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당국이 말이지 일부 개입해서 오늘부터 통화량 늘려 줄여 이건 직접적인 정책인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좋지 않은 방법이죠. 그래서 통화 정책은 요 세 가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통화량을 조정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통화 공급 화폐 금융론에서 통화 공급 함수에 대해서 봤어요. 이거는요, 시험 문제 무지하게 납니다. 계산 문제에도 출제되게 되고, 이런 메커니즘. 그 다음에 통화 정책에 대한 개념. 근데 이거는 어렵지 않잖아. 그렇죠? 어렵지 않은데 의외로 소홀히 해. 그래서 시험 문제 하면 틀리게 되는데, 막는 방법은 뭐죠? 손으로 쓰시라. 일일이 도출 과정 같은 것을, 그죠? 함수 같은 거 식으로 확인하고 해서, 써보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평생 지식이죠. 그렇죠? 이런 변화가 보기도, 아이고, 통화량이 뭐 늘리겠네. 국제수지 적자, 그럼, 아이고, 통화량이 줄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상식이니까. 그리고 이거는 뭐 예외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당연히 성립하는 관계.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화 공급 함수에서 바로 우리는 통화 정책이, 그렇죠? 이렇게 정의가 됐습니다. 자, 역시 아주 수고했습니다. 그렇죠? 통화량이라고 하는 게 공부 안 한 처음에 할 때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챙겨주시고, 그럼 다음 시간에는 통화 수요 함수 합쳐서 이자율 얘기하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자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만 돼도, 그렇죠? 상당한 정도 이제 거시경제학적인 실력을 갖게 되겠죠. 다음 시간에 우리가 화폐 수요와 이자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